반갑습니다.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 관련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내 집이 하나라도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될 정책이 나왔더라고요. 지금부터 딱 1년만 진행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발표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역전세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역전세는 뭐냐면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받고 그리고 세를 줬는데 그 보증금의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일부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나는 현재 돈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너무 빡빡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를 했고요. 뭐 무조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출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 다 해주나 봐, 그냥 해주나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느 정도 틀은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LTV, 이 집값의 담보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주는 것은 DSR 뿐이에요. DTI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도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도지 뭐 그냥 무조건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규제 완화입니다. 내가 낸 세금인데 왜 남의 보증금 갚는 걸 지원해줘야지? 라고 하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세금은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은행에서도 공짜로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자 다 받습니다. 이자 다 받고 대출을 돈을 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 대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허들이라고 하죠. 그거를 약간 낮췄을 뿐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뭐 세금이라든지 뭐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거는 뭐냐면 세입자분들이 되게 고통스러워 하세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빼고 그 돈을 받아서 집을 하나 사려고 했어요. 집값이 4억이에요. 생애 최초라서 80% 대출이 된다고 해도 20%는 내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428, 8천만 원이 필요하죠. 그 8천이 어디 있겠어요? 전세 보증금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보증금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 집주인이 나 돈 없어, 못 줘. 보증보험에서 알아서 뭐 해결을 해서 가세요. 이렇게 되면 보증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단 내 전세 만기보다 한 달 후에부터 뭐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요즘 허그가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역전세로 지금 돈을 못 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행이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자분은 지금 잔금을 쳐야 되는데 못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금을 떼이게 생긴 거예요. 4천만 원 그냥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여기서 보증금이 빠져야 다음 집으로 가고 또 세입자 다음 집. 우리 이사해보면 아시잖아요. 나 하나만 이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순환 고리를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지 뭐 세금적인 낭비라든지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동산에서 대출 규제는 풀 거는 다 풀었어요. DSR을 제외하고는 저는 거의 다 풀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국이 비규제란 말이에요.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대출이 거의 다 웬만하면 다 된다 그런 뜻이고요. DSR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출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DSR은요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에요. 내가 소득이 좋으면 대출이 많이 나오고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많으면 대출이 얼마 나오지 않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DSR은요 최근에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완화가 되고 있냐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몇 년이에요? 보통 40년? 50년인 은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만기를 늘리게 되면 이 DSR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갚을 때 1년 안에 갚는 거하고 50년 안에 갚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이 정부에서 만기를 이렇게 늘리도록 은행에서도 계속 만기를 늘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소비자가 좋고요. 그리고 은행도 좋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DSR 때문에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어요 이랬는데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니까 좀 쉬워졌어요. 훨씬 더 대출이 늘어나서 편안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요.
만기가 길잖아요. 그럼 대출 심사가 쉬워요. 아무래도 DSR이 좀 더 쉬우니까 원금을 조금씩 갚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 더 오랫동안 많이 받을 수 있는 서로의 이익이 이제 다 부합이 돼서 만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두고 바닥을 찍었다 아니면 2차 하락이 남았다라고 반응도 많이 엇갈리는데 이런 대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계약서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매수하신 분들의 계약서를 보면 와, 진짜 이 가격에 샀다고? 너무 잘 샀는데? 이런 느낌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 물건들의 가격이 다 2, 3억씩 올랐거든요. 저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차 하락이 나오려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금리를 더 올린다거나 아무도 집을 살 생각이 없어야 돼. 그런데 주변에 보세요. 어때요? 나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올 초에 대출이 얼마가 늘어났냐면 1월부터 5월까지 대출이 거의 100조가 실행이 됐어요. 이 수치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한 55% 이상 증가한 수치거든요. 왜 이렇게 대출이 55%나 늘어났을까요? 많은 분들이 집을 샀다는 얘기예요. 특히 어떤 분들이 많이 샀냐면 무주택자 분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해서 많이 매수를 하셨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갈아타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는 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싶었어.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었는데 내 거는 못 팔고 가려고 하는 집은 너무 올랐어요. 포기하려고요. 이러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 말이 바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출 한 번도 안 받고 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출을 받을 일이 생기면 그때 알아도 되지 않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알면 늦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대출이 그냥 은행 가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뭐 전세로 이제 대출을 하면서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제가요 최근에 이제 집을 하나 더 살 건데요. 상관없죠? 라고 했더니 직원이 예, 뭐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서 자기는 1주택자인데 전세 대출을 받고 집을 하나 더 샀다는 거에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2주택자는 전세 대출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했더니 알았는데 그래도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직원이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샀는데 자기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정서 작성하셨을 거라고 보시라고, 약정서에는 당연히 2주택자가 되면 약정 위반입니다 라고 하는 난에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대출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냥 은행 직원이 하는 말에 뭐 사도 되는구나, 뭐 전세 대출 받고 다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돼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대출을 알게 되면 그게 눈에 보여요.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내 집 마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세우셔야 될 거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 있고, 그리고 대출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원금과 이자는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고, 우리가 계획이라는 거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면 대출에 대한 기본은 알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직장을 오랫동안 다녔는데, 직장을 다니면 1년 계획이라는 게 있고, 매달, 매주, 또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맞게 실천을 하는 건데, 우리 회사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나중에 사옥 사야지 이러면 저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집 마련의 시작은 저는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물론 현금 부자야. 나는 대출 같은 거 필요 없어. 10억짜리 집에 그냥 탁 현금 주고 살 수 있어. 이러시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진 재산이 2억이야. 근데 나는 대출을 좀 받아서 뭐 5억짜리, 6억짜리 집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요. 부동산은요, 여러분들 이번에 집 한 번 사면 그 집에서 나머지 인생 사실 거예요? 60년, 70년 그 집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계속 갈아타기도 하시고 자산도 늘리고 그럴 때마다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대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그때 가서 해야지 하면
어렵습니다. 내가 막상 필요한 시점에 이제 공부해서 해야지? 안 돼요. 그때는 물건 보러 다니셔야죠. 금융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출 교육 학교에서 배운 적 없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 내가 공부하셔야죠. 끊임없이 바뀌는 정책 속에서 변하지 않는 대출 이것만은 알아두자. 전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 요거 두 가지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전세 대출, 담보 대출.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안전. 이 집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요즘은 그게 화두잖아요. 전세에서는. 제가 예전에 이제 전세 대출을 직접 진행을 할 때 보면 어이없는 신혼부부도 계셨어요. 뭐냐면 5억짜리 집이야. 시세가 5억이에요. 대출이 2억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전세 보증금 3억 5천에 들어가겠대. 대출이 2억 있는데 전세가 3억 5천이니까 그럼 둘이 합하면 5억 5천. 집값은 5억. 이러면 뭐 문제 있나요? 그 2억 상환하실 거죠? 아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왜 들어가요? 예뻐서요. 정말 너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1시간 동안 하고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담보대출 2억과 그리고 보증금만 합하면 5억 5천이에요. 나중에 집주인이 너무 천사야. 돈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돈을 3억 5천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90%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런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담보대출의 이자를 밀린다거나 아니면 내 돈을 빼주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경매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 경매 낙찰가율 한번 살펴보세요. 일반 매매보다는 조금 낮게 낙찰이 됩니다. 5억짜리 집이면 뭐 90%의 낙찰이 된다고 해도 4억 5천이에요. 4억 5천에 낙찰이 되면 은행에서 2억 가져가겠죠. 2억만 가져갑니까? 그 사이에 밀린 이자까지, 연체 이자까지 싹 먼저 가져가요. 그리고 경매 비용 빠지고 그러다 보면 앞에 한 2억 5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남아있는 돈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자, 4억 5천에서 2억 5천 밀린 이자랑 뭐 경매 비용이랑 기타 등등으로 다 빠지면 2억 남네요. 그러면 내가 전세 보증금 3억 5천에 들어갔는데 내 손에 떨어지는 거는 2억이에요. 1억 5천을 날린 거예요. 1,000만 원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1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 한 장 잘못 써가지고 날릴 위험에 여러분들이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본이 등기부등본 보는 거예요. 그 집의 역사예요. 역사. 이 집은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었고 현재 이 집은 대출이 얼마 있구나.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서 이 집은 이렇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떤 상품부터 받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전세 대출이 상품이 이렇게 많아? 전세 대출 하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금리가 저렴한 거에서부터 또 정부 상품부터 또 은행 상품부터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고르려면 알아야지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리, 어떤 은행에서 어떤 상품을 받는지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담보대출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담보대출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내가 물론 그 집에서 50년을 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거주를 하세요. 그럴 동안에 내가 좀 편안하게 대출 상환도 해야 되고 삶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내가 대출에 치여가지고 막 짓눌러가지고 이자 갚다가는 허리가 휠 것 같아. 내 삶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저는 그거는 받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대출을 받는 거는 뭐예요? 내 삶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거지만 오늘을 포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은 적당한 선에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것을 알려면 역시 대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친구한테 돈을 빌린다고 해도 친구가 남 있고 억대의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대출에 대해서 또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계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 담보대출 받을 때 그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대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레오님이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대출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도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잖아요. 직장인들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듣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더라도 은행 직원이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객님 DSR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단 용어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대출을 공부를 할 때 KB 시세조차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경험이 그랬거든요. 그거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거. 사실 제가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10년이 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있기는 한데 요번에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강의 요청을 하면서 저한테 그 부탁을 하셨던 말씀이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 쉽게 해주세요. 초보분들을 위해서 해주세요. 아파트 위주로 해주세요. 주택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는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대출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들으면 낯설 수 있어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용어고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대출이에요. 조금 더 쉽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번에 커리큘럼을 만들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 대출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쉬운 그런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사고를 제가 좀 깨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예전 같으면 수도권에 있는 집 한번 사고 그리고 점프를 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두 분이 힘을 합해서 처음부터 상급지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내가 가진 돈은 없어요. 집이 부자도 아니고 가진 돈은 없는데 두 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두 분의 연봉이 각각 1억 정도? 내가 대출도 많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 대출을 갚을 능력은 되는 분들이 바로 강남, 서초, 송파 바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바로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왜냐면 규제 지역은 대출이 50%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강동구라든지 광진구 이쪽 아니면 성동구, 마포 이렇게 그 주변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 대출 비율이 다르다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는 거하고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예산을 어떻게 세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출발점부터가 많이 다르세요. 실제 수강생분들이 잘된 사례, 대출을 활용해서 잘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부동산 급등기에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다야 다. 저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셨던 분들은 다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번 실패하셨던 분 있어요. 계약을 했는데 잘 안 되고 계약을 했는데 파기되고 그러다가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3배 올랐더라고요. 3배. 지금도 저랑 연락하거든요. 서로 계속 고맙다라고. 저도 너무 잘 돼서 제가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이 후회를 하시냐면 저는 그렇게까지 대출 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 뭐였냐면 서울이 대출이 그때 이제 작년, 재작년에 계속 40%밖에 대출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규제를 풀려서 70% 대출되고 규제 지역도 50%가 대출이 되는데 40%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대출을 더 쓰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갑자기 금리가 올라버리면서 되게 낭패를 보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허락하는 선까지 대출을 받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뭐였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원 원장님이셨어요. 전세 대출을 그때 서류를 제가 받을 때였으니까 오셔가지고 신나게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출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어느 날 아마 이런 이제 월부나 이런 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공부를 하다가 약간의 이제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은 이제 맨날 명품 쇼핑만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요즘은 부동산에도 자주 가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자기 보고 전세대출을 받아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거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걸로 분양권을 살 거다. 제가 이제 많은 사례를 보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재산이 별로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전문직이 됐어. 이런 분들의 한탄은 뭐냐면 저는요 재산도 없는데 소득이 높다라는 이유로 정부
상품 하나 이용 못 하고요. 그 낮은 디딤돌 대출이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소득 제한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집값 제한도 있지만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마 3%, 2%대 나오니까 뭐 정말 할인 많이 받으면 1%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출인데 그런 거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고액 연봉자라는 이유 하나로 이용할 수 없어요. 너무 속상해요. 막 이러시는데 그게 왜 속상해요? 두 분은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는요, 제가 어릴 때 부동산에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돈 없어요. 저 이 집 사고 싶은데 50%나 대출 받으면 저희는 뭐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아니 맞벌이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한 사람은 은행에다 돈 주고 나머지 한 사람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산이 증식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월급만 받고 살게 되면 그냥 먹고는 살아요. 먹고는. 근데 자산 증식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희 맞벌이 아닌데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아까 그 원장님처럼 한 분은 공부를 하시면 되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끼고 또 그걸로 이자 내고 자산 증식하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이런 분 계셨어요. 본인은요, 연금을 받을 사람이에요. 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이런 거 받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연금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는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는 투자, 내 집 마련, 상급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후회하시죠. 대출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고요. 지금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자산 증식하고 공부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지금 뭐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 뭐 집값이 떨어져서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집값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편이에요. 그거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 그냥 돈 1억, 나 그냥 이거 지킬 거야. 은행에 넣어놓는 게 맞죠.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서 어느 정도 오르고 또 그거 팔고 이사 가고 그렇게 해서 비과세로 계속 집을 옮기는 게 저는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뭐 집을 막 10개를 사서 뭐 한꺼번에 늘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성공한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사례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한의사도 아니고 연봉 1억도 안 버는 평범한 월급쟁인데 네. 이런 월급쟁이도 대출을 잘 활용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그 보는 소득금액 증명원은요, 대부분 5천에서 6천, 좀 높은 분들은 7천. 요 부분이 가장 많아요. 물론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2천, 3천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래소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소득을 약간 이제 더 해주는 거죠. 지금 소득은 3천이지만 이분은 나이도 어리고 그러면 20%는 업을 해줘도 충분한 장래소득이 인정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장래소득을 적용을 해주면 DSR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규모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내가 연봉이 뭐 예를 들어서 5천인데 20억 대출 받을 거야.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아직 어리다는 게 저는 굉장한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산을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플러스 안정적인 급여 그리고 젊음 그리고 약간의 마음가짐이죠. 내가 뭐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요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 소득별로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날의 검이잖아요. 우리가 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칼은 잘 쓰면 우리가 요리에서도 쓸 수 있고 쉽게 자를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살상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대출도요.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집을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고요. 잘못 사용하면 빚에 억눌려서 내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공부해서 정말 대출 잘 이용을 해서
큰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